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또다시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걱정과 한숨을 쉬면서 밤을 지샌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 앞으로도 상당한 비가 온다는 예보죠. 당분간은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말까지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시설물 추가 피해 없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농어촌의 어르신들 바깥 날씨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는 안전한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부모님과 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과 평소보다도 더 자주 안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이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돌토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이것은 쓴 오이라고도 불리죠. 이것이 몸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특유의 쓴맛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소금물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을 길게 반으로 가르고 쓴맛이 많이 나는 속을 파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10분 정도만 소금물에 담가주세요. 그럼 이것의 쓴맛이 잡혀서 훨씬 먹기 좋아진답니다. 이것은 삼겹살과도 잘 어울려서 손질한 이것을 삼겹살과 같이 구워도 맛있고 가루로 만들어 삼겹살을 구울 때 뿌려주면 느끼함을 확 잡아준다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맘때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되는 이것,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연합에서 식품 잔류물질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일부 식품에 대한 잔류 발암성 오염물질인 카드뮴, 납에 대해서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유럽의 암 퇴치 계획 일환으로 이번 조치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발암성 오염물질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강화된 규정은 납의 경우에는 오는 30일부터 그리고 카드뮴은 31일부터 적용되고요.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유예기간도 일단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 영유아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품과 야생 버섯, 향신료, 소금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납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이 되고 비흡연자의 최대 카드뮴 축적 경로인 식품 내 카드뮴 함량 축소를 위해서 시리얼, 야채, 견과류, 감자, 육류 등을 중심으로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 식품안전청이 발표한 카드뮴과 납의 안전성 관련 기준에 근거한 거고요. 유럽 식품안전청은 당시 식품을 통한 카드뮴과 납의 섭취가 이미 위험 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대만 정부가 밀수입 중국 어선을 적발했는데 그 안에 고양이가 있었네요. 동물보호단체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대만 정부가 대만으로 들여오려던 고양이 154마리를 중국 어선에서 적발했는데요. 이게 밀수입하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정부가 이 고양이 154마리 모두를 안락사하기로 결정을 하자 동물보호단체가 단체로 항의에 나섰다고 영국일간지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대만 해안경비대가 지난 19일 날 남부 가오슝 해안에서 약 7km 떨어진 지점에서 밀수입을 시도하던 중국 어선을 붙잡았는데요. 경비대는 어선 안에서 러시안 블루, 브리티시 숏헤어 등 이 고양이 154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케이지 62개 갇혀있던 고양이들은 총 1,000만 대만 달러, 우선으로 4억 2천만 원 정도 가치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만 정부는 고양이 154마리 모두를 안락사한다고 지난 21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인데요. 그런데 21일이 공교롭게도 세계 유기동물의 날로 동물보호단체들은 집단 안락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성명을 통해서 세계 유기동물의 날에 정부가 밀수입한 고양이를 모두 안락사하기로 한 것은 아이러니라면서 네. 검찰에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밀수업자를 단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당국은 안락사 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는 차잉원 대만 총통은 이번 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차 총통은 밀수된 동물로 질병이 유입되는 위험이 있다면서 다만 현행법이 보다 생명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뀔 필요는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만 농업위원회 위원장도 검사를 마친 뒤에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반려동물과 가축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법무부와 협력해서 동물 밀수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밀수된 동물을 파는 경우 벌금을 최대 300만 대만 달러까지 올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브라질 커피 참 유명한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요즘 가뭄 한파 때문에 생산량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또 국제시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커피 산업협회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음 달 말까지 커피 소비재 가격이 35에서 40%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1990년대 초 이후 볼 수 없었던 커피 가격 인상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가뭄과 한파에 따른 생산량 감소, 미국 달러화 강세, 그리고 생산 비용 상승, 국제시장의 수요 증가 등이 다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브라질 정부는 올해 커피 생산량이 60kg들이 4,880만 포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정부의 예상이 맞다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23%나 줄어드는 거라고 합니다. 가뭄과 한파 때문에 커피 산업에 타격을 받은 지역은 미나스제라이스주와 상파울루주 그리고 파라나 중 남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최근 10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졌고 브라질 정부는 커피 농가를 위해서 13억 2천만 헤알 돈으로 3천억 원 정도의 특별 금융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브라질 소식을 하나 더 보면 세계적인 늪지가 있는데 큰 화재가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열대 늪지가 판타나우라는 곳인데요. 이 판타나우에 있는 중서부 마토그로스 두 수주 콜롬바시 당국이 20일부터 시작된 화재, 짙은 연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현지 소방대가 화재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판타나우 생태계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큰 위협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콜롬바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과 판타나우의 피해를 줄이려면 긴 가뭄을 해소하고 화재 발생을 억제하기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정했는데요. 네. 이 판타나우에서는 작년에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때문에 7월부터 화재가 잇따르면서 생태계가 극심한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판타나우는 아마존 열대우리 못지않게 생태계 보고로 꼽히는 곳인데요. 열대 늪지 전체 면적 가운데 80% 정도가 브라질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볼리비아, 파라과이에 걸쳐 있습니다.
브라질의 주요 대학과 환경단체 그리고 정보통신기업들 참여해서 이뤄진 생태계 지도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20년까지 36년간 브라질 전국에 있는 산림 가운데 167만 3,142제곱미터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면적은 브라질 전체 면적의 20%에 가까운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특히 화재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6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화재가 2차례 이상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그 남은 기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 IPCC가 발표한 6차 보고서를 보면은요. 전 지구가 똘똘 뭉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2081년부터 2100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에서 1.8도 그리고 해수면은 최대 55cm까지 상승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경우에 더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요. 네. 21세기 말이면 투발루나, 바누아투 그리고 키리바시, 마샬 제도처럼 해발 고도 1에서 3m인 야트막한 섬나들은 바닷물에 잠겨서 지도에서 아예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은 극심한 기상이변을 현재 겪고 있는데요. 수월만 걱정해도 될 것이 아니라 위기감이 더 가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마저 힘든 상황인데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태평양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머지않아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네. 속도를 늦출 수는 없다는 것 같은데 해수면이 맞습니다.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차례로 벌어지게 되나요? 네, 해수면이 상승하면 섬을 집어삼키기 전에 이미 섬에 남아있는 땅들을 황폐화시킨다고 합니다. 바닷물 범람으로 저지대가 자주 침수가 되고요. 지하수에는 바닷물의 염분이 스며들어서 사람이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 파파야 같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데요. 식순환에다가 식량난까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기상이변 때문에 바닷물 범람이 더 잦아지는 것도 지금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해수 담수화 시설도 역부족입니다. 키리바시 전 경제 고문을 지냈던 마이클 월시는 섬이 가라앉기 전에 사람과 농작물이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 폭풍, 홍수도 또 다른 재앙인데요. 네. 주 유엔 피지대사는 과거 50년에서 100년꼴로 한 번 나타났던 기록적인 폭풍우가 이제는 10년 주기로 태평양 섬나라를 휩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한 날씨를 더 자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누아투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사이클론 헤럴드 때문에 주택 2만여 채가 파괴가 됐고요. 31만 인구 절반 이상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2015년에 초강력 사이클론 팸 때문에 건물의 80에서 90%가 무너졌는데요. 피지 대사는 국민 대다수가 노숙자로 전락했고 이 지역 사회 하나가 통째로 붕괴됐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태평양 섬나라들은 식수가 부족해서든 또는 태풍에 휩쓸려서든 언젠가는 바다에 가라앉든 이런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걸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섬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도 키리바시 씨가 해안 준설 공사 계획을 세웠고 투발루 같은 경우도 간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관광 수입이 크게 줄어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이런 사업을 할 돈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섬을 떠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었던 마샬 제도도 최근 20년간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섬 주민들이 완전히 떠나면 앞으로 국가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지 이것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 부국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주요 20개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작 0.23%만 배출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가장 혹독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행동단체인 350.5RG는요, 태평양 지역은 기후변화 강조를 위한 탄광 속의 카나레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 기후위기 최전선 지역을 중심을 두고 좀 더 강력한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동 지역에서는 물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또 문제 해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에 우르미아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최대 호수로 20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들이 수영하러 가는 굉장히 인기 관광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수의 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면적이 1990년대 대비해서 오늘날 거의 30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호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에너지부는 이 호수가 사라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이 이렇게 줄어들면 식량 생산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우르미아 호수가의 물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염분 농도가 극도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용수로 사용하게 됐던 이 물을 이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불가피한 건데요. 이란은 50년 만에 찾아온 역대 가뭄 때문에 극심한 물 부족, 단수 사태를 겪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반정부 시위까지 이란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 부족 국가인 요르단에서는 국민들이 이미 적은 양의 물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매년 지하수 수위가 1m 이상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술진 국립과학원 회보에 따르면 21세기 말에는 요르단에서 1인당 물 사용량을 반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요르단인들은 식수, 설거지용 물을 다 합해서 하루에 40리터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예, 요르단은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차선책으로 이스라엘에서 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담수 작업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엄청나서 이것이 다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요르단이 겪는 문제만이 아닌데요. 중동 내 상당수 국가가 물 부족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지속되는 가뭄,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나라 여름도 굉장히 덥잖아요. 기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것, 네. 거기에다 기후변화, 부실한 물관리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 이제는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관계자는 강우량 감소, 물수요 증가 이런 것이 겹치면서 강이나 호수가 점점 더 말라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이란, 이라크, 요르단 같은 일부 중동 국가들은 강우량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도 식량 작업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 용수로 지하수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라 설명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보통 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서 결국은 빗물로 충족되는 속도보다 퍼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하수 수위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동 지역의 물 부족 사태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구를 지켜라. 지난 8월 22일이 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제정한 에너지의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환경 문제 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대골 마을 주민 주도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는 곳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자립을 이뤄내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소영 마을다살림 협동조합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김 대표님, 성대골 마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동작구 상도 3, 4동 지역을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네, 거기 성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2만 5천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행정구역상 상도 3동, 4동을 성대골 마을 활동의 거점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성대골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시다고요? 어떤 마을인가요? 네, 저희는 2009년부터 마을에서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주민 주도로 시작하면서 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 이후로 2010년도에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민간 이제 주도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저는 그 도서관 이제 추진 과정에 그 추진이 주민 대표를 했고 초대 관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도시에서 이 소비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그중에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이 아무래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저희도 에너지 전환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관심이 이제 쭉 네. 이어지면서 지금은 에너지 쪽으로 온 건데, 그럼 네네. 성대골 마을은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저희도 뭐 그냥 어디나 똑같이 그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의 한국 한전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그냥 도시 지역의 마을이긴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 화석연료 기반의 그 또 이게 중앙 집중 형태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이 어떤 위험의 요인이 굉장히 큰 그 대형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지 않은 도시가 지방으로부터 이제 그런 시설들이 지금 이제 그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 생산의 거의 한 40% 가량을 또 대도시에서 가져다 쓰면서 네네. 그런 소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도시의 삶에 대한 그 문제가 더 높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이고, 어차피 쓸 수밖에 없다면 효율을 좀 높이고, 그리고 도시에서도 최소한 어떤 윤리적인 도리로 생산에 대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네. 맞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좀 뭐든지 아끼자는 생각이 네. 널리 퍼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네네. 그런 것들을 사라지고 그냥 좀 펑펑 써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최근엔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좀 요즘 나아갈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네. 저희가 이제 가장 지금까지는 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 왔었죠. 저희도 학교 초중고 시절에도 들었던 얘기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아무래도 그 IPCC 그 특별보고서 1.5도 특별보고서가 통과되면서 특히나 더 그 기후 변화는 기후 위기라는 단어로,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지구 가열이라는 단어로 네. 바꿔 사용하게 되는 추세가 이제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미 위기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위기감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고민들, 그리고 사회적 공감들, 실천 방향들이 아직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면 성대골 네. 마을에 가면 여기는 이 점이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례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한 10여 년간 다양한 네. 실험과 활동들을 전개해 왔지만, 특히나 이제 저희 동네에는 그 협동조합이 4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 협동조합 법인을 만든다는 게 뭐 자체적으로
큰 성과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겠지만 일단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 도시에서 그냥 타인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그걸 만드는 과정은 이제 구청이라든지 법원 또 세무소에 다 그 설립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들을 다 모아서 함께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돈도 출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냥 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소소한 실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변화를 책임감이 원하는 생기겠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책임과 역할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이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냥 낯선 환경에서 만나서 이제 작은 신뢰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이 설립 과정에 네.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회적 자본인 이 신뢰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이제 이런 태양광 그 확산에 나도 참여를 하고 또는 내가 또 직접 생산을 해보는 경험도 좀 해보고 근데 이게 이제 혼자서 다 진행한다는 것은 약간 두려움도 좀 있고 또 절차나 이런 복잡한 일에 또 참여한다는 게 자꾸 미뤄지게 되고 네. 그러는데 함께 하다 보면 그 용기도 낼 수 있고 경험도 좀 해보고 그걸 통해서 또 문제의식에 대한 자기 확신도 좀 생기면서 이게 또 안정감을 주는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성과보다는. 네. 그러면 그래서 보통 태양광을 많이 달고 거기서 이제 전력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일단 스스로 생산을 해볼 수 있는 주거 여건이면 당연히 이제 한번 생산에 도전을 해보는 거고요. 예. 그렇지 못하다면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출자금을 내서 어디 이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으면 공동으로 설치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전봇대 배전망을 통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돼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네네. 내가 완전히 독립을 한다는 것은 도시에서 크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저희가 1년 365일 정전 사태 없이 계속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받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위기가 닥쳐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굳이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배전망으로부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소비량 중에 소비량을 좀 줄이는데 어느 정도라도 기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에너지를 여러 가지 이제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석유나 여러 가지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이제 만들어 사용하지만 거기에 이제 재생에너지 이 생산량을 좀 늘리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좀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저희는 이제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희 활동의 또 한 축입니다. 가끔 여름에 이제 전력 수요 급증하면 갑자기 다 이제 전기 정전된다 이런 말 나올 때 좀 그래도 든든하시겠어요. 우리가 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기여도 하고 만약에 사태가 닥쳤을 때도 우리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도시에서 사실은 자급자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태양광 쪽의 산업은 이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제품에 대한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잖아요. 이 패널의 생산량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도시에서 사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자급자족을 해본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안전하게 설치를 하고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해서 내가 쓰는 전기의 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도시농업도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소비만 하는
어떤 소비 기능을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또 뭔가를 생산해 볼 수 있는 기쁨은 원래 우리 본능적으로 맞아요. 가지고 있는 예. 거잖아요. 네, 그걸 도시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해만 올라오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또 삶의 그 방향을 잡아가는데 또 중요한 역할도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지구를 지켜라. 끝질문 꼭 이 청취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 듣고 있는데요. 에너지 네, 절약 네.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성대골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이 주거 에너지 효율화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물론 요즘은 쓰레기 문제나 미세먼지 또 관련해서 많은 실천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명 부분에 있어서 LED로 바꾼다든지 네. 그다음에 수도가 이제 부엌이든 화장실이든 다 이제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절수기로 좀 바꾼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물도 한 50%, 조명은 한 70-80%를 절약할 수 있고요. 또 보일러도 바꿀 시기가 되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한다면 요즘 서울시 보조금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 20-30%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뭐 좀 더 형편이 된다면 창문도 효율 등급이 높은 걸로 한꺼번에 바꾸면 좀 부담이 크지만 거실창부터 또 바꾸고 내년에는 뭐 안방 이렇게 하나씩 바꿔간다든지 네 그리고 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바로 거실로 향하는 것보다 중문이 하나 있는 게 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비쌀 것 같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우리 생활비를 좀 모았다가 그것만 설치를 해도 집안이 굉장히 그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거 환경을 하나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새겨 바꿔나가는 듣겠습니다.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나머지 소소한 생활 실천들은 이미 뭐 우리 서울 시민들은 하고 계실 거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 환경의 변화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모두가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더 클 거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지구를 지켜라. 서울은 특히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70%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환경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소영 마을닷살림 협동조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을 장마 계속됩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집안 약해진 곳도 많으니까 비 피해 없게 미리 잘 살피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09명이 나왔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100여 명 정도 많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난주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었는데 어제는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해보면 130명 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확진자가 확 늘어서요. 2,000명에서 2,1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세종과 전북의 경우 확진자 3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절 노동자를 중심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감염된 뒤 외국인 공동체를 통해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7주째 4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역대 가장 많은 420명을 기록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병상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데 특히 대전의 경우 병상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95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확보된 병상이 실제로 가동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새벽에 넘게 됐네요. 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4시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였고요. 이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방침인 반면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국회에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민주당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은 이 법을 이용할 수 없다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뿐 아니라 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그 의료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자,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해서 부동산 관련한 의혹이 있는 의원들 이름까지 이제 나왔군요. 네, 그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12명, 그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이 이 부동산과 관련한 불법 의혹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명단이 알려졌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강기훈,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수,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이었고 열린민주당은 알려진 대로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불법 거래 의혹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농지법 위반이었는데요. 그 이주환 의원은 일가가 소유한 부산의 해운대구에 땅 1만 제곱미터 중 절반이 논밭임에도 2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무경 의원은 2004년과 2006년 강원도 평창에서 사들인 땅에서 경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최춘식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2013년 그 위례 보금자리 51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3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고요. 이 강기훈 의원은 이 경남 창원의 과수원이 공원부지로 수용되면서 이 나무 보상금 6천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증여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고요. 이 정찬민 의원의 경우 2년 전 이 경기도 용인의 딸 명의로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권익위가 편법 증여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릴 것 같습니까? 네, 앞서 지난 6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의원들은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이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12명의 의원 중 절반은 소명이 완료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5명, 이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는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같은 처분을 내린 건데요. 이 민주당 의원들도 이 탈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 의원이 거부할 경우 탈당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한무경 의원은 의원직 제명을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한무경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여서 이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이 될 경우 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민주당과 같은 처분입니다. 네. 이 민주당의 조치를 맹비난한 국민의힘이어서 이번에 송반망이 징계에 그쳤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측은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에게 각각 탈당을 설득할 방침이고 권익위의 원본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 만큼 강도 높은 대처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군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들이 좀 안 좋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육군에서 한 사건이 밝혀졌네요. 네,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으며 또 처벌 과정과 이 내용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중사로부터 교제하지 않은 제의를 받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A하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같은 해 8월 이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서 부대에 신고를 했고 B중사는 같은 해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그리고 합의 종용이 있었고 이 적절한 분리 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후 부대 내에 피해자 사진이 돌고 이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A하사는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열, 탈모, 불면,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육군 중앙수사단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계 빚이 또 역대 최대치라고요? 네, 가계빚이 1,800조 원을 넘었으면서 사상 최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그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05조 9천억 원으로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계 신용은 이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이 포괄적 가계빚인데요. 물론 이 규모가 경제 규모 확대로 인해서 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말 가계 신용은 1분기 말에 비해서 무려 41조 2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네. 문제는 금리 인상인데요.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상황이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